미국의 실물 경제가 바닥을 찍고 돌아서기 전에 한국 경제가 먼저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크레딧에 문제가 터져서 쾅 떨어질 때 지수 플레이는 그때 들어가야 된다.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의 기업이 그대로 이익을 낸다고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0%입니다. 이제까지 현금을 확보 못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1년간 굉장히 고난을 겪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생각보다 좀 길어지긴 하지만 결국은 경기 침체 그리고 그로 인한 기업 실적의 악화 네.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터질 네. 수밖에 없는 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미국 시장을 조정을 다시 한번 근데 미국 시장도 크게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즘 역대급으로 많이 네. 거품이 빠졌다라는 평가들도 좀 나오잖아요. 요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저 차트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차트를 보면 닷컴 버블일 때가 여기거든요. 여기. 그리고 저희가 이제 17,000이 갔을 때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1.5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입니다. 평균 대비했을 때 역사적 평균 대비했을 때 멀티플이 요 정도까지 내려왔으니까 만약에 리세션이 아니라고 한다면 비싼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5년이나 10년 바운드리를 봤을 때 5년에서 조금 비싼 구간에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지금은 이익이 안 부러진다는 가정하에서 유동성만 가정했을 때는. 근데 만약에 이익이 부러지게 되면 이 리비전이죠. 여기 보면 2018년, 19년에가 금리 올릴 때거든요. 그러면 이익의 개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하얀 선 위로 올라가면은 이익이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많은 거고 하얀 선 밑으로 내려오는 건 이익이 마이너스 날 거다라고 하는 거가 늘어난 거죠. 그러면 이거 바닥을 치느냐라는 거죠. 이번 분기, 다음 분기에 이렇게 내려와야죠. 그러면 크러쉬가 나지 않는 2018년 수준까지는 와야 정상 아니냐. 요거는 너무 짧았고 2000 여기 너무 짧았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2020년이고 이거는 전염병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요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반등이 좀 나와서 중간 정도로 와서 반반. 그러니까 좋아질 거야 하는 애들 반, 나빠질 거야 하는 애들 반인데 요 반이 왜 나온 거냐? 원자재 값 올라서 그런 거죠. 인플레 때문에. 그러니까 걔들 빼버리면 이게 이렇게 내려와 버리게 되는 거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수순에 있었던 최가까운 시점인 2018년, 19년도까지 어닝이 조정돼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남았다. 어닝도.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OP 마진이 검은색인데 이게 너무 높다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아니 검은색이 아니라 이게 지수고 분홍색을 보시면 이제 OP 마진이거든요. 마진율 13% 여기 나왔잖아요. 이게 너무 높다는 거예요. 금리에 비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높은 금리를 냈던 거는 이쪽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는 깨져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13%니까 왼쪽 스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면 여기서 분홍색이 이렇게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빠져서 10% 언저리까지 내려와 주면 S&P 기업이 마이너스 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OP 마진을 13%로 잡아놓고 그 이익에 대해서 멀티플을 평균 잡았을 때 조금 강세장이었던 시준까지 맞춰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익도 줄어들 뿐더러 2023년엔 그렇게 맞춰서 크레딧이 문제가 되면 유동성은 더 줄어들 뿐더러 그리고 마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이익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하자. 과학적으로. 이렇게 비싼 금리 갔다가 누가 카드 긁을 거고 리볼빙 금리가 20%가 넘는데 돈 못 갚으면 못 쓰지. 그렇죠. 한도가 안 나오는데 리볼빙 하면서 한도 늘어나는 거 보셨어요? 불경기 때 그러지 않고 계속 줄이거든요. 그게 상환을 위한 목적이지 소비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리볼빙 은행에 물어보면.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의 가중평균 자본 조달 비용 6%면 22년 만에 최고치고 그러면 기업 투자 감소, 소비 감소. 더 뭐 볼 게 있느냐. 데이터로 리세션을 받으면 그때 늦어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리세션 받으면 평균적으로 리세션 판정은 리세션이 일어난 이후에 15개월 후에 리세션 판정이 났습니다. NBER이라고 해서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우리나라 말 통계청 같은 거. 걔가 저 때가 리세션이야 라고 하는데 15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4분기 있다가 해주는 거예요. 4분기, 5분기 있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났을 때 리세션 판정 났을 때 지수를 보니까 60% 평균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바닥서부터. 네.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반등을 대비하고 어디서 저점인지를 찾아야지. 올라갈 때는 밑에는 안 보고 위만 보고 내려갈 때는 내려갈 때도 위만 보는 겁니까? 바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려가는 시점에서 어디가 정말 턴 어라운드 하는 곳인지를 민감하게 잡아내는 게 저점을 잡기 위한 게 아니라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런 측면에서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이 미국보다 좀 빨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후에 뭐라 그럴까 나오는 현상들이 미국보다 선반영이 된다라고 봤을 때 아까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어떤 큰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시면 이게 이제 한국의 경우 네. 미국은 그 다음에 조정이 있을 거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정은 또 같은 때에 오르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조금 저기 먼저 움직이긴 하는데 우리가 먼저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미국 실물 경제가 완전히 예전처럼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제 생각에도. 리세션이라고 하는 게 6가지 항목이거든요. 실질 소득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용시장 지표 2개. 그러니까 다 고용과 관련돼 있는 거. 그다음에 나머지 2개는 소비 지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생산입니다. 생산은 부러졌고 이제 소비가 부러질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실업률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 실업률은 또 굉장히 후행 지표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미국의 실물 경제가 바닥을 찍고 돌아서기 전에 한국 경제가 먼저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정책을 펼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 눈치, 중국 눈치 보면서 깨지지 않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전략을 짜고 수출 잘 되는 걸 밀어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증시도 빠질 때는 먼저 빠지겠지만 여기가 리세션이 마지막이야 라고 하는 느낌이 미국에서 돌기 시작하면 외국인들이 먼저 와서 우리 주식을 사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빠지는 거는 지금 이렇게 반등을 해놓고 미국이 추가적인 조정을 하게 되면 따라 내려가겠죠. 내려가겠지만 반등은 우리가 먼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는 유가 WTI라든가 환율이라든가 그리고 외국인 매수 이런 것들이 될 거고 달러 인덱스 같은 거가 될 겁니다. 세계의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는 달러가 나와서 풀리기 시작하면서 돈이 돌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달러 인덱스가 빠그러지기 시작하면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세계 경제가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2개가 생기는데 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즘 이렇게 보면은 한국 증시가 오늘 좋으면 나스닥도 좋아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먼저 나쁘면 저쪽도 나쁘고 우리가 약간 먼저 한 발 앞서는 느낌. 네, 먼저요. 그렇다면은 그 말씀하신 어떤 큰 조정 이것도 우리가 먼저 선반영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금리 인상을 했고 그런 후유증을 먼저 봤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 그 시점에 우리가 안 좋은 어떤 시장의 하락이 있을 때 미국도 같이 떨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왜냐하면 이것도 시차를 두고 그 뒤에 나온다고 하면 한국이 정말 그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 네. 우리 서학김들도 참 많잖아요. 네. 그럼 서학김들은 한국 시장 무너지는 거 보고 그때 아 미국도 따라가겠구나 이렇게 팔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헷갈릴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을 그냥 심플하게 제가 다는 모르겠는데 대표님 너무 날카로운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이거는 제가 데이터를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최근 일이기 때문에 공부한 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날짜선을 따라서 시간선을 따라서 지금 증시가 움직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코릴레이션을 돌려보면 다이버전스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 이틀 연창 빠졌는데 한국은 다 들어올려요. 그리고 미국은 좋은데 한국은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랬거든요. 이게 실적 장세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 정도. 그 실적 장세나 역실적 장세, 그러니까 실적과 관련된 일이 나오면 그러면 코릴레이션이 상당히 낮아져요. 유동성 장세가 오면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역금융 장세가 빠질 때로 보면 미국이 막 빠지면 한국도 확 빠지고 막 갭으로 막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한국은 먼저 빠졌기 때문에 나스닥 5% 빠지는데 우리는 2.5%, 1.5% 빠져버리고 들어 올리고 말았거든요. 우리는 워낙 오른 게 없어요. 3,300 그렇죠. 갔다가 미리 따져버리고 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800에서 2200선 거기로 복귀하는 거지. 이제 유동성도 없고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중에서 너무 깊이 빠졌으니까 반등 2500 갔다가 다시 2200선 안으로 들어오면서 조정을 맞추는 거가 맞는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 크레딧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은 크레딧이 터질 게 별로 없어요. 한국은 터질 게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PF, 이거 미분양 이거 되게 큰 문제거든요. 이거는 되게 지루한 두통, 편두통처럼 오래가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냥 한번 딱 어디 가갖고 다치고 스크래치 나고 그냥 마데카를 바르고 마는 그런 컨셉이 아니고 계속해서 치통 뭐 이런 어떤 이런 통증처럼 계속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비와 어떤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누를 거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는 기대를 안 하는 게 좋고 그걸 방향성을 맞추려고 하지 말자. 다만 크레딧에 문제가 터져서 쾅 떨어질 때 그때 베타 플레이라고 하는 지수 플레이는 그때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미국은 10년 사이클에서 뭐 지금 빅테크들 팡이라고 하는 애들이 13년 동안 끌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또 다시 미국 끌고 갈 거냐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조정을 보인 다음에 다른 애들이 또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황기업, 빅테크 기업 혹은 뭐 다른 기업 일단 요거를 제치고 예. 지난 13년간은 미국 증시는 계속 우상향. 그래서 이제 확신을 심어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앞으로는 이 조정이 있고 나서는 신흥국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를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접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제가 돌고 돌아서 저한테 들어왔군요. 그렇죠. 예. 그런 이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문익점 선생님 정도 되는 거죠. 강익점이라고 제가 그거를 나사 고점일 때부터 말씀을 드렸고 나사 인버스를 때리자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였고요. 그리고 그때 원자재 가격 보시면 원자재 가격 개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크리컬하고 원자재 가격 좋다, 캐터필러 같은 거 사자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었습니다. 근데 지적하신 부분이 맞거든요. 10년 상승은 쫙 끌어당겨서 미국의 부를 확 끌어당겨서 미국 달러같이 막 세게 하고 미국에 막 부동산 주식 다 키워놓은 다음에 그거 갖고 와서 야 이거 어디 전 세계 어디 투자할 데 없나? 그래서 영국 흔들고 막 중국 흔들고 막 탈탈 털어서 거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30년 차관 인프라 투자 내가 해줄게. 너 힘들지? 달러 좀 필요하지? 주고 30년 동안 돈 빨아먹고 그 금융으로 먹고 사는 게 미국의 전략이니까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맞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지난 40년간 그랬어요. 10년 미국 강세, 10년 신흥국 강세, 10년 미국 강세, 10년 신흥국 강세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율이 1,300원일 때 미국에 가는 것보다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지금 수준은 아니지만 나스닥이 15,000선 일대 기준을 했을 때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의 기업이 그대로 이익을 낸다고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0%입니다. 그냥 미국 15,000선에서 10년 동안 나스닥 장기 투자하면 제로라는 거예요. 그냥 15,000선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겠지만 장기 투자하면 15,000선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미국에 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 우리나라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우주, 방산부터 시작해갖고 첨단. 걔네만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기술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환율 손해 보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가시는 게 맞고 그걸 제공해드릴 능력이 저는 안 되니 제 생각에는 매크로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는 미국은 조금 완화되고 상승률이 높지 않고 그러니까 2000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올라가는 그 장에 미국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게 한 7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브라질 600%, 중국 400%, 한국도 많이 올라가. 현기차 막 10배 올라가.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꼭 너무 스테레오타입을 갖고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결국은 성장 산업, 네. 기업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업종, 섹터, 산업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즘 그 뭐 나오는 뭐 우리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주에 집중 투자한 외국인의 자금이 한 6조가 최근에 들어왔다. 이거는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여러 가지 리스크 요소가 있고 네. 어려워질 환경이 예상이 되는데 네. 외국인들은 왜 살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 생겨요. 1차적으로는 중국 환율 위에나 중국의 불확실했기 때문에 위에나가 포치 깨고 나서 막 흔들흔들 했었잖아요. 근데 뉴스 잘 검색해 보시면 중국 애들이 가서 미국한테 따거 띠부치 했어요. 가서
왕이 외교부 장관이 그 양반 누구야? 아, 또 이름이 블링컨. 그 양반 만나서 외교적으로 대화하겠다부터 하면서 달러 인덱스 약화되고 포치 했다가 환율 내려가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외환도 1,440원일 때 인버스를 쳐가지고 20% 정도 수익이 났어요. 2배짜리. 이렇게 10% 빠진 건데,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으르렁거리잖아요. 그렇죠. 으르렁거리는 개는 물지 않습니다. 아직도 중국이 아무리 하면서 뭐 팀푸동 막 하면서 뭐 자기들 쫑거인민공화국 뭐 먹겠다 하지만 걔들은 현실을 잘 알죠. 게임이 안 된다. 게임이 안 된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으르렁거리고 뒤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가 있던 것 같고 대만 문제 전쟁 날 것처럼 하더니 싹 조용해지고 그러고 나서 신기한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하면서 우크라이나 들어가고 기름값 빠지고 채권값 빠지고 채권값 올라간 거죠. 채권값 올라가고 그렇지. 모든 게 안정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질문하신 걸 갑자기 놓쳐버렸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왜 샀을까? 6조라는. 그래서 이제 일단 지금 계속 사고 있으니까. 네, 한국을 샀다 그렇게. 그리고 오늘 들어온 거는 이제 MSCI 밸런스 맞추기 위한 거였고 삼성전자가 너무 쌌거든요. 내년에 실적이 1분기에 망가진다는 걸 고려해도 너무 싸니까 PBR 기준으로 PBR 플레이 하는 자금들이 들어온 거다. 결국엔 그 사람들은 사고 오랫동안 갖고 가겠죠. 장기 투자자다. 네, 내년도에 리세션 오는 거 그 사람들은 상관 안 하는 거죠. 돈이 너무 많으니까 내년에 리세션 오면 또 살게 이렇게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절망적으로 보는 상황이 너무 극한에 달해 있었어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풋옵션 같은 게 08년도 서프라임 때보다도 더 많이 비율이 높았어요. 그리고 미국의 자사주 매입이 들어가고 바닥을 잡는 것 같으니까 같이 들어간 것 같다. 환율 하락하는 거에 베팅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추세적 반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 말씀하신 그 큰 조정이 내년 상반기에 온다고 하면 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각오를 해야 되냐? 왜냐하면 이미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손절 처리, 그러니까 손실 확정을 짓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도 50%인데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걸 들고 가서 그냥 그 과정을 견디리라 생각하는데 그 과정이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엄청나면 또 가다가 정말 바닥에서 또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1년 내내 받는 질문이에요. 맞아요. 네. 이게 현실 당면 문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런 고민이 들릴 때마다 뭐 2월, 3월, 4월, 5월까지 가고 그러고 나서 폭락하고 7월 폭락하고 또 와서 8월 달에 또 올라가니까 거기서 또 막 강세론자들 딱 오르면서 완전히 9월 달에 쓸어 먹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1, 2, 3월 놓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뷰와 관점이기 때문에 5월에 깨진 거랑 8월에 깨진 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거는 완전히 밀린 상태에서 돈을 더 밀어넣거든. 마이너스 통장 있는 거 다 밀어넣고 그렇지. 신용 집어넣고 거기서 깨져. 물타기 한 거죠. 거기서. 물타기. 그 반대 매매 양이 5월 달부터 깨진 거 그 이후에 8월, 9월 달에 깨진 9월 말까지 깨진 거가 더 엄청나게 돈이 깨졌어요. 근데 지금 신용잔고 또 17조까지 또 올라왔어요. 적정 신용잔고 13.8조인데 4조 오버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 문제 내년 초에 이사 처리잖아요. 그렇죠. 또 문제 생기죠. 돈 빼야지. 그럼 증권가에서 예수금이 빠져나갈 겁니다.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약해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좋은 종목들로 자꾸 자리 싸움을 하면서 계속해서 시세를 뿜어내기 때문에 장이 나쁘다 생각 안 할지도 몰라요. 근데 종목 잘못 들고 있으면 유상증자 얻어맞고 주가 빠지고 유상증자 할 것 같은 기업들 저희같이 이렇게 빠꼬미들 재무제표 보면 다 아니까 그렇죠. 다 팔아버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유상증자 툭 떨어지면 거기서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 실권주 나와. 그러면 그게 종목 추천을 못 하겠어요. 제가 1년 동안 안 했는데 지금 싼 거 다 보이고 엑셀 시트로 구글 시트로 제가 2,000개 기업들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추천을 못 하겠어요. 무서워서. 이 회사가 당면한 광제나 경영 전략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자들이 반토막 났으니까 어떤 기업은 반토막에서 올라서서 본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강영이 네가 와갖고 장 빠그러진다고 리세션 온다고 했는데 나는 회복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한테는 기업체를 보지 않고 모든 기업이 다 내려간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 양반한테 내 실수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반토막 났는데 그게 원금이 1억이면 1,000만 원까지 내려가는 그런 기간이 와요. 요즘 뭐 사실 그 비슷한 좀 케이스는 다르지만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그렇죠. 예.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위믹스 건 때문에
거기서 또 한 40%가 확 빠져버려가지고. 그렇죠. 예. 돈이 있는 기업인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부터는 이게 제가 어떻게 이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수 플레이도 위험하지만 종목 플레이 이게 다 사방이 지뢰밭이다 이거. 한 발 한 발 떼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속도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까지 현금을 확보 못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1년간 굉장히 고난을 겪을 겁니다. 기업이. 예.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이 부동산 레버리지 일으켜서 질러놓은 거 안 팔릴 거고 그러면 그런 부채는 3억, 5억 이런 거 막 열심히 일하면 막 투탕 뛰면 막 갚을 것 같잖아요. 좋을 때는 택배만 뛰어도 한 달에 500만 원, 300만 원 벌 수 있어요. 뭐 저기 쿠팡 이거 쿠팡맨만 해도. 근데 이제 불경기가 되면 그게 안 돼요. 사람들이 쓰고 먹고 줄이는 걸 다 줄여버리기 그렇죠. 때문에 배달이 100건이다가 20건도 안 돼요. 20%도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가져올 데가 없어요. 그거 한번 빠그러지고 신용 불량 생기면 10년 갚아야 됩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던 삼성전자나 LG 에너지솔루션 어쨌든 삼성전자 지금 많이 빠그러졌잖아요. 그렇죠. 다음 분기, 이번 분기 아니면 다음 분기까지 하이닉스가 적자로 돌아설 거고 그럼 반도체는 바닥 플레이를 또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하이닉스 적자 보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충격받아서 떨어지면 그때가 살 때다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경험적으로 그랬어요 여태까지. 근데 그게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한테는 맞는데 그 뒤에 있는 서브시디들은 기업 실적이 크게 부러지지 않는데도 주가는 못 갈 가능성이 있어요. 중소기업들. 네, 전체적으로 펀드들이 막 사 들어가야 막 확산이 되는데 그게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약드리는 게 뭐냐면 만약에 부러지지 않더라도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기거나 슬금슬금 내리꽂으면서 사람을 질리게 만들 거다. 두 번째, 우발적인 현상에 의해서 푹 떨어지고 유상증자를 받아야 되고 추가 현금 납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상장 폐지 실질심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종목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지하게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재무제표, 그러니까 지금 현금을 계속 가지고 있고 넉넉하게 가지고 있고 또 계속 현금을 벌고 있는 기업이 안전한 거고 아무리 성장성이 있고 증설에 대한 이슈가 있다 해도 현금이 없다면 그 증설 비용이 없으니 거기서 어떤 문제가 터질 수 있다. 내가 돼야죠. 아니 너 돈 많으면 할 수 있죠. 네. 그 뭐 성장 보 아니 5년 여기서 사서 5년 기다려서 주식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주식시장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단기적인 그 변동성. 그렇죠. 오토리버스처럼 무슨 필리버스터도 아니고 계속 오른다. 그렇게 해서 반토막 3분의 1토막 나오고 결국에는 나중에 쥐고 있으면 올라가죠. 그거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그 고통을 제가 리세션을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거는 정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 이렇게 아파 보긴 처음이야 라는 말을 신종플루라든가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아마 그렇게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2월 달에 산타랠리가 됐든 어쨌든 이 반등이 나왔을 때는 좀 일단은 좀 비중을 줄이는 네. 방식이 중요하다. 그리고 네. 나중에 그런 기업 실적으로 인한 큰 하락이 있었을 때 그때 가서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 네. 그리고 매수하는 종목 선별도 그러게 종목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종목이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지금 보는 게 그럼 기준만 얘기해 주시면. 기준은 현금 흐름이 일단 있어야 돼. 현금 흐름표에 돈 잔뜩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부채 비율만 보면 안 돼요. 현금 흐름표에. 예. 부채 비율은 예를 들면요. 부동산 기업들 막 이런 것들 부채 비율 막 나오고 그렇지. 하잖아요. 그거 과소계상이에요. 걔들 자산이라고 잡혀 있는 거 안 팔려버리고 그냥 반대매매 나가버리면 경매 20%거든요. 마이너스 20%씩 그렇지. 나오거든요. 돈이 없을 때는 신용경색 때문에 흑자부도 나는 게 자산 잔뜩 갖고 있는데 안 팔려서 부도나요.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자결제업체 같은 애들 있잖아요. 막 부채 비율 막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전자결제업체는 부채가 걔들이 누구한테 돈 끌어다 하는 애가 아니에요. 가맹점이 있고 소비자가 있고 카드사가 있으면 카드를 긁으면 소비자가 긁으면 카드사가 이 결제사한테 돈을 줘요. 그리고 그거를 가게한테 주는 타이밍이 2주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2주 동안 그 돈을 갖고 있어요. 미지급금. 그렇죠. 그 계정은 부채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전자결제 업체들이 막 부채가 늘어난다 그러면 걔들은 실적 무지하게 좋아지는 거고 부채로 갖고 있지만 그거는
돈을 내는 부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어디다 갖다 놓냐? 단기 유동성에다 집어넣어서 이자를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영업하는 것보다 꽁으로 버는 돈이 더 많아지는 기간이 부채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부채가 늘어나면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만 보면 안 된다. 현금 흐름표에 플러스가 나야 되고, 두 번째로 그 현금 흐름표 항목 중에서 영업에 의한 현금 흐름표, 오퍼레이팅에 의한 현금 흐름표가 무조건 플러스 나는 게 좋다. 그리고 투자는 상관이 없지만 자본 조달을 통해서 유상증자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갚는 애들이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현금이 없는 애들은 괜찮아요. 빚 깐 거니까. 그렇죠. 이자 안 내고. 이자 안 내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자본 조달이 플러스 계속 나는데 영업해서는 계속 손실 보는 애들은 그건 뭐 불경기 보면 뻔한 거예요. 내년 내후년까지는 걔들은 계속 돈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유상증자 아니면 채권 조달 막히면 그냥 레버리지 일으켜서 20%짜리 막 끌어오는 P2P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 애들 만지면 안 됩니다. 더 그런 경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에비타 뭐 큰 기업들은 다 그런 게 있어요. 이 에비타라고 하는 게 어닝은 어닝인데 이자, 그다음에 감가상각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항목 중에서 이렇게 봤는데 감가상각이 너무 크다. 이자에 비해서 감가상각이 너무 크다. 그런 기업들은 괜찮은데 감가상각은 조금인데 이자가 많다. 그러면 그거 굉장히 어려운. 그 배수가 충분히 큰 기업들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자도 커버 안 되는 기업들이 180개예요. 그 기업들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빼셔야 된다. 현금 흐름표 무조건 좋아야 된다. 하긴 또 그러한 것들 가운데 뭐 단 5%가 됐든 10%가 됐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또 투자 심리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더 악화가 악화를 부르겠죠. 그렇죠. 신용 반대매매 증권사. 그렇죠. 증권사에도 크레딧 다 보거든요. 야 이거 이익도 안 나는 기업한테 이거 재무제표 이런데 여기다 신용 줬어? 그럼 신용 다 갚으라고 그래. 그러면 신용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걸 가지고 5년 버티고 신용이 물려 있어도 돈 이자 내가면서 물려서 갖고 있을 거라고 하는데 증권사에서 갚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증권사가 자기 자본을 까먹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동산 이게 증권회사가 수익을 증권에서 못 내니까 부동산에다가 PF 보증을 서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벌었었는데 그게 확 꺾어지면서 자산이 축소가 되면 영업용 레버리지가 축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대출이나 담보 신용으로 나갈 수 있는 게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고객들한테 갚으라고 하는 돈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신용 잔고가 17조 원인데 연말로 가면서 신용 안 됩니다 라면서 신용 불가 종목 리스트가 확 올라가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러한 현상들,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좀 아주 보수적으로 예. 그래서 시장이 오른다 조금 더 마음이 놓일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정말 또 지난 5월, 8월처럼 막 물타기를 한다든지 그나마 불타기 막 하고 불타기를 한다든지, 왜냐면 손실 본 걸 만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말 위험하다. 저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적당히 올라오시면 파실 거예요. 지금 반등할 건데 올라오면 파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올라오면 내일 좀 더, 저쪽에서는 완전히 바닥 잡았다고 하는데요. 강 이사님이 하는 말씀이 왜 리세션이 온다는 거예요? 왜 더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막 해드려요. 근데 나중에 또 와요. 바닥 잡으면. 바닥 때 이제 하면 지금이라도 팔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지금 파시면 안 됩니다. 하고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2,500에서 2,600 간다고 해서 계좌가 더 좋아지지 않아요. 그렇죠. 해봐야 몇 프로니까. 안 좋아져요. 한 종목에 몰빵 찍고 지수 따라가기 막 설계가 됐다면 모르겠지만 개인 투자가들 보통 안 그러거든요. 개별 종목들 갖고 있고. 그러니까 종목의 가지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을 갖고 있다 보면 살 종목들이, 괜찮은 종목들이 또 나와요. 그러면 조금 투자해서 1, 20% 먹고 나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 돌리막기, 감자 뒤집기처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 지치지 마시고 돈 깨먹지 마시고 버티고 있다 추세 전환할 때 전환이 되면 한 달에 몇십 프로씩 올라가는 종목들 수두룩박박해요. 자, 진짜 그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지수가 2,500까지 올라왔는데 자기가 가진 종목들이 다 올랐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는 종목들 막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들이요 50개도 안 돼요. 저는 지금 뭐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서 10개 미만이거든요. 신고가 종목들. 섹터로 보면 뭐 인프라 가지고 엄청 오지게 물려 있었어요. 올린 거 신고가 이런 거 몇 개 나오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2,000개 종목 중에서 신고가 종목이 100개라고 하면 나머지 1,900개가 앞으로 신고가 낼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못 먹었다고 10% 때문에 못 먹었다고 조바심하거나 포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이 지수가 무턱대고 계속 올라가느냐? 아니거든요. 10% 끌어올리고 얘들 다 차면 팔아서 또 다른 것도 10% 올리고 그러니까 지수는 2,500에서 2,700 뭐 만약에 간다 2,700 가면 거기서 멈춰 있는 거거든요. 더 한없이 막 수소풍경처럼 올라가지 않거든요. 한쪽에는 내리고 한쪽에서는 올라가고 그러고 나면 또 차면 또 한쪽 내리고 한쪽 올라가고 그러니 깨지지만 않고 리세션 기간만 버티고 나면 지금 신고가 종목을 놓친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면 또 신고가가 나올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거 놓쳤다라고 해서 차례대로 하는 것들이 망가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자꾸 뭔가에 쫓기듯이 뭔가를 하실 게 아니고 이거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만 안 나면 난 정말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올라왔는데 운이 좋게 좀 회복됐다 그러면 줄여놓고 현금 가지고 그렇게 계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진짜 바닥을 찍기 전까지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짧게 네, 가져가는 쪽. 네. 네. 하여튼 그 시장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시황 이것도 그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내가 무슨 종목을 들고 갈 것인가에 대한 기준. 네. 요즘 같은 때에는 정말 한번 대입을 시켜서 내가 네. 그런 종목에 해당하는 주식을 들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네. 거의 아주 크게 동의가 되네요. 네. 네. 그게 아마 되게 힘드실 거예요. 사실은 전문가들이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고객들이 필요한 거는 점쟁이처럼 여기 얼마 올라간다 아니면 뭐 목사님처럼 마음의 안정을 주고 그냥 위로하고 잘 되실 거예요. 이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자리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가들도 혈안이 돼 있는 게 이 반등장에서 조금 더 먼저 치고 올라가는 놈을 잡아내려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지금은 다 힘들 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고 아마 제 얘기가 계좌에서 느껴지시면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그걸 남들이 그랬대더라. 아이고 저거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러네 라고 하셔야지 본인이 직접 자기 돈을 넣고 그걸 견디시면 아마 무척 괴롭고 정말 그 희망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목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지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죠.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이 중요하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올라가는 거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내려가는 것도 그만큼 높은 확률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가족분들도 네, 우리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 말씀을 듣고 우리 그 투자에 대입을 하면서 우리의 각자의 뷰를 세우고 있죠. 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 강영현 이사님의 말씀도 한번 깊이 새기고 한번 내가 가진 생각과 투자의 어떤 기준과 한번 잘 비교하면서 나 자신만의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강영현 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